예, 음악예술과 가족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간단하게 여태까지 이제 수업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도 길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네요. 예. 어, 먼저 이 수업을 정리를 하면서 이게 어쨌든 음악예술과 가족이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해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어, 제가 있는 학과인 아동가족학과의 어떤 전공 같은 것들을 좀 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게 하려는 생각에서 수업을 기획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랑 좀 접목을 시키면 학생들이 좀 더 쉬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문화 중에서 제가 좀 더 익숙한 문화인 이제 문화예술인 음악에 대해서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음악을 다루되 너무 가볍게, 너무 피상적으로 다루지만은 말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반대로 너무 깊게 다룰 순 없죠. 왜냐하면 제가 잠깐 전공을 했었지만 제대로 제가 음악학자도 아니고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되게 깊게는 못 다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어 그냥 백화점 문화센터 수준보다는 좀 더 깊이 가르쳐 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그것이 가족이나 인간 발달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 음악 안에서도 좀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고 그런 교양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책 같은 것도 보시면 되겠죠. 이후에 뭐 아니면 더 전문적인 이제 음악 강좌 같은 것들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악 세계에서 나온 음악학 이론이라는 책도 정성 들여서 이제 어, 나온 책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책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음악학 개론 같은 데서도 이제 음악 학문이라고 했을 때는, 음악학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룬다라고 어떻게 보면 범주화 시켰는데, 그런 범주들이 예를 들면 음악사, 음악 이론과 분석, 음악 사회학, 음악 심리학, 음악 장르, 뭐 연주 작곡 제작 같은 것들이 음악학의 주요한 이제 관심 범주라고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제 수업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다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악사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가족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시대에 다른 규칙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8세기 고전주의나 19세기 낭만주의 같은 음악사적인 이야기들을 좀 다루었죠. 그리고 이제 음악으로 느끼는 20세기 한국 사회와 가족 같은 부분에서는 대중음악사적인 20세기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의 대중음악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함께 살펴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사적인 관심, 그러니까 음악을 시대에 따라서 듣고 이해하는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음악 이론과 분석이죠. 당연히 어떤 음악을 볼 때는 그 음악을 어떤 이론적 접근에 의해서 분석을 하겠죠. 파헤치겠죠.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제가 수업에서 몇 가지 그런 언급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으뜸음과 딸림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음악 이론인데, 그래서 으뜸음, 딸림음, 으뜸화음, 딸림화음, 으뜸조, 딸림조 이런 식으로 그 조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이두 가지의 가장 강력한 어떤 화음 혹은 음으로 구조가 그렇게, 그 내러티브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얘기 나눈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동기나 모티브 혹은 주제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눈 적 있죠. 그래서 어, 그 베토벤의 생애를 다루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헨의 자기 분화와 세대 간 대물림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티브나 동기 같은 것들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무조 음악이라고 해서 조성 음악을 넘어서려는 노력으로 이제 12음 기법 같은 것들, 그래서 12개의 한 옥타브 안에
한 옥타브 안에 있는 모든 음인 12개를 하나의 음열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곡을 쓰는 그런 식으로 음악 이론과 분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씩은 경험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음악 사회학적인 관점도 어느 정도 우리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악 사회라는 것은 음악은 이제 사회랑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랑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사회를 이해해야 되고 사회를 이해하면 또 음악이 더 잘 이해되고 이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남과 여 수업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서양 고전음악계에서 여성과 남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단지 여성 작곡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그 시대가 처한 어떤 시대 사회에서의 어떤 남성과 여성의 이런 사회적 차별 차이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빚어졌다는 것들을 이야기한 적 있죠. 또한 뭐 국악 파트에 있어서도 어떤 조선시대 사회에서의 어떤 계급 구조가 있는데 그래서 지배층이 존재를 하고 피지배층이 존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음악이 달라지고 음악의 성격들도 달라졌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음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를 또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죠. 또한 음악 심리학적인 관점들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음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동요를 일으키는데 어떤 식의 동요를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가 그리고 그 수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음악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불안과 이완이라는 수업에서 제가 이제 불협화음과 협화음 그리고 텐션과 해결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음악적 장치들을 통해서 결국에 사람을 항진시키고 흥분시키고 각성시키고 불안하게 만들었다가 그것들을 풀어주고 그래서 기분이 다시 좋게 만들고 다시 약간 흥분시켰다가 다시 풀어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긴장과 이완이라는 어떤 변증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음악을 어떤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으뜸마음과 딸리마음 얘기할 때도 딸리마음은 불협화음이 아닌데도 으뜸마음에서 딸리마음으로 가면 긴장감이 형성되고 그래서 으뜸마음 이후에 딸리마음이 나오면 사람들은 으뜸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긴장을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떤 음악 심리학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어떤 마음에 어떤 동요를 일으키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음악을 계속 듣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해를 여러분들 하셨다면 음악 심리학적인 어떤 접근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 장르에 대해서도 음악학은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장르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에서 교향곡이라고 했을 때도 교향곡의 형식 같은 거 말씀을 드렸죠. 교향곡 형식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긴장과 이완의 구조들이 어느 정도 내재해 있던 것을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죠. 변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다음에 표제 음악 같은 프로그램 같은 뮤직이라고 해서 이제 낭만주의 음악 같은 데서는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이미지를 떠올리게끔 하는 그래서 그 어떤 음악을 들으면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제 표제 음악인 거죠.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장르적인 음악 장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고 대중음악에 대한 장르를 제가 더 많이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재즈 같은 것들 즉흥 연주를 기반으로 해서 특히 텐션을 자유롭게 많이 사용하고 즉흥 연주를 하면서 굉장히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은 음악인 어떤 재즈라든가 로큰롤도 제가 어떤 음악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많이 얘기했죠.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화랑기에 그 젊은이들을 폭발하는 어떤 그 경제 성장과 그런 전후의 그 즐거운 그 베이비붐 세대에 폭발하는 그 기쁨을 그 에너지를 담을 그릇이 없었는데 그 그릇으로서 이제 로큰롤이 탄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가스펠도 제가 이제 흑인 음악들이 이제 흑인의 어떤 억압된 현실 속에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그들의 삶을 지탱해낼 수 있었는지 그래서 거기서 사회적 지지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를 해주는데 그것들이 이제 음악적으로 표현된 것이 가스펠이고 포크 음악이라고 했을 때도 이제 제가 포크 음악에 이제 이 저항스러운 반문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미국의 1960년대나 이럴 때 이제
시대에 대해서 되묻게 되는 때, 그래서 1960년대 기억나시죠? 제가 변증법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1960년대에 이제 사람들이 극도로 이제 어, 대외적으로 팽창하던 어떤 정책들을 짜던 미국에서 예를 들어 베트남도 막 침공하고 막 이런 경제적으로도 막 팽창하고 있는 시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다시 되묻는 어떤 내적 성찰의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히피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장르가 포크 음악이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포크 음악이 들어올 때 세시봉 기억나시죠? 근데 군사 정부 속의 억압 속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되게 반문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포크 음악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되게 고운 음악, 건전한 음악의 성격을 띠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김민기나 한대수 같은 사람에 의해서 다시 반문화적인 저항적인 음악으로 색깔을 가져가게 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양하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장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음악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가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분들이 있었죠. 뭐 20세기의 그존 케이지라든가 아니면 뭐 드비쉬라든가 19세기 말에 이제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가장 깊게 소개해드렸던 분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베토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음악에 있어서 음악가들을 좀 더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뭐 포크 음악에서 이제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김광석 이나 아니면 이제 1970년대 이제 저항 음악의 상징인 김민기 선생님이나 이상은 그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여성 싱어송라이터로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상은이나 아니면 이제 신체상 파트에서 이제 흑인 정체성에 대해서 음악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어떤 흑인의 정체성과 흑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비욘세나 그다음에 재즈를 얘기할 때 재즈의 기본적인 많은 시도의 어떤 초석을 깔았던 마일즈 데이비스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몰랐지만 음악계에서 그 나름 중요한 위치에 있는 뮤지션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알게 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편곡이나 음악 제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작곡이라는 것은 뭐 클래식에서도 작곡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나눴던 많은 음악 이론이 사실 작곡 이론이죠. 작곡가들이 어떤 식으로 작곡을 하는가 예를 들어 주제나 모티브를 동기를 주면 그것들을 어떻게 살려가는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식으로 작곡을 했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중음악에 있어서도 뭐 이런 식으로 텐션을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가는구나.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작곡의 흐름은 뭐라 그랬죠? 대중음악의 송캠프 같은 거에서 여러 명이 같이 작곡을 하는 공동 작곡이 굉장히 많아지고 여러 명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곡이 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 가면 굉장히 산만해질 수 있고 난잡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한 곡 안에서 되게 다양성이 드러나는 곡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런 작곡이나 이제 편곡에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그다음에 음악 테크놀로지, 음악 제작과 관련해서 음악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의 음악이라는 것은 그 제이 레빗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바로 이제 어쿠스틱 음악을 가지고 바로 연주를 해서 녹음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컴퓨터 음악이라고 하는 미디 음악을 통해서 하고 그 미디 음악에는 정말 많은 그 트랙이라고 하는 수많은 악기들이 들어가고 그 악기들 일일이 이제 복잡하게 조합을 해서 아주 복잡하고 세련되고 굉장히 자극적인 음악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컬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컬 보정 파트 같은 데서도 보컬도 이제 음정을 하나하나 기계로 조작한다든가 보컬의 뭐 리버브나 이런 이펙트 효과를 내서 보컬의 그 느낌을 변화시킨다든가 이런 음악이라는 것이 이제 또 과거로부터와 창작 방식이나 편곡 방식이 많이 변화해왔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은 또 다른 반축은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했던 부분 당연히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자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분야에 대해서 약간 다 어느 정도 많은 것을 음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 발달,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체상이라든가 남과 여의 성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 발달적인 어떤 이슈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족 발달, 가족이라는 것도 처음에 형성이 되고 부부가 만나서 아이를 가지면서 확장이 되고 나중에 세월이 자녀가 이렇게 자람에 따라서 그 가족이라는 것도 계속 변해가죠. 그래서 제가 구조적 가족 상담할 때 가족이 계속 변해가고 그에 따른 다른 규칙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그런 가족도 발달을 하는데 그 가족 발달 시기 중에 중노년기 가족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 심리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족은 이제 마음으로 이제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리학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해하는데 거기서 이제 만성불안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만성불안이 특히 가족적인 맥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동기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그 아이의 그 만성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지 예를 들면 어쨌든 그 가족적인 맥락에서 어떤 심리적인 이야기들을 좀 전개해 가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과 환경에 있어서도 이제 사회적 지지 같은 것들 가족도 하나의 사회지만 가장 작은 사회지만 그 가족을 둘러싼 또 겹겹이의 사회가 있죠. 그 사회도의 존재도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회적 지지 파트에서 공동체, 이웃, 지역사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을 이제 분석할 때 여러 가족 이론들이 있을 텐데 그 가족 이론 중에 우린 수업에서 보행 가족 체계 이론에서 자기 분화라든가 다세대 전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구조적 가족 상담 이론에서 경계선이라든가 이런 가족 규칙이라든가 이런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나 부부 관계는 가족 연구에서 되게 중요한 두 축인데 그래서 애착 이론 같은 거에 있어서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애착 이론은 부모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인들 간의 사랑, 그래서 부부 간의 사랑에까지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였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은 수많은 스트레스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수많은 스트레스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경제적 스트레스도 있고 가정 폭력도 있고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고 상실일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그 중에 본 수업에서는 이혼 그리고 이혼 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적응을 해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마지막 수업에서 규범적인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중산층의 그 사회의 주류적인 민족으로 형성을 하는 핵가족이 이제 정상가족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런 그 관심과 이해의 노력이 이제 가족학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다문화 가족이나 동성애 가족 그 많은 가족 중에 이 유형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렸죠. 마지막으로 가족사와 관련해서 조선시대에는 한국 가족이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 그리고 20세기 한국전쟁 이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족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변천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관점에서 가족을 이제 정태적인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아주 동태적인 살아있는 어떤 것 같이 그렇게 변화되는 존재로서의 가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수업이 음악 예술과 관련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어떤 그 가족학에 대해서도 어떤 딱 하나의 측면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길 바랬던 건 아니고요. 그것이 가지는 음악 예술과 또 가족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다면성, 다양한 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 면들의 일면들을 조금씩 포착했다라면 저는 이 수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는 이제 이 수업 약간 그 간단한 홍보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 학기에 이제 제가 가족학론 수업을 합니다. 여기 이 수업에도 많은 1학년 분들이 계시고 저학년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건 전공 탐색 과목인데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만약 그 아동가족학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전공 탐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족학론에서는 뭐 가족과 가족학의 이해라든가 한국 가족사라든가 현대 한국 가족의 동향이라든가 가족을 이제 사회학적, 심리학적 이론으로 이해하려는 거라든가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연구라든가 결혼과 부부관계, 그다음에 자녀 발달, 자녀가 이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뭐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그 자녀 발달에 따라서 부모 자녀 관계의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가족 스트레스 중에 가정 폭력이라는 중요한 이슈, 그다음에 가족 분야에서의 결국에는 직업 전선으로 갈 때 우리가 가게 되는 세 가지 실천 분야, 그래서 부부 가족 상담 분야, 가족 교육 분야, 가족 정책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분야에 관심이 좀 생기시는 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업도 되도록이면 전공 탐색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기보다는 좀 더 재밌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동가족학과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1학년인 이제 전공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2학년이나 뭐 3학년들 중에서도 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이나 혹은 그냥 관심 과목으로 다른 과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 교양 과목을 개설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학과에서 개설한 교양 과목이 다른 학과에서 개설한 교양 과목에 비해서 적었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는 학과를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동가족학과는 두 개의 국가 자격증을 주는 우리 학교의 37개 전공 중에 그 유일하게 두 개의 국가 자격증을 주는 전공이죠. 그래서 보육교사 51학점을 우승낸 보육교사 보건복지부에서 해주는, 그래서 이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직장 어린이집에 취업을 해요. 직장 어린이집은 여러분들이 집 근처에서 만나는 민간 어린이집과 다릅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보통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시면 1층 같은데 그 대기업 같은 데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서 처우도 훨씬 좋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나요? 수입이 훨씬 좋고 복지나 이런 대우 같은 것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에 저희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사라고 해서 36학점을 따고 여성가족부에서 주는 자격증은 이제 전국에 한 150여 군데의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따로 있었는데 이게 통합돼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국가 자격증 아니지만 민간 자격증으로 아동상담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단한 자격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되게 튼실한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부부, 가족 상담 분야로도의 진출이 활발해요. 여러분들 보면 이제 상담이나 심리치료 같은 거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데 그 상담 분야나 심리치료 분야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가장 소위 말해서 상담사들이 가장 먹고 살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상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분야가 아동 부부가족 상담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상담사가 잘못 가게 되면 사실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들 같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동과 부부가족 상담 분야는 그 상담 분야 안에서도 굉장히 잘 되는 상담 분야라고, 소위 말해서 핫한 상담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전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의 분야로 오셔서 아동 부부가족 상담 분야로 하시면 전망 있고 비전이 있는 상담사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학과에서 또 대학원 과정을 석사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아동 가족 상담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오실 수 있습니다. 기타로는 이제 가족정책이나 보육정책 같은 것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자금을 지원하는 국책연구소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정책개발연구소라든가 뭐 여성가족연구소라든가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국책연구소에서 대학원을 마치시면 국책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동가족 관련 기업 등 같은 곳에 취업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는 덕성여대 37개 전공 중에 몇 년째 계속 이어서 가장 높은 취업률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률 부분에서는 저희가 가장 독보적인 학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취업률에만 굉장히 실천적이고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학과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문을 소홀히 하는 학과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과에 오시면 학문적으로도 많이 배우시고, 또한 저희 학과 자체가 아동가족학과이기 때문에 교수님들 자체가 굉장히 멘토링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그 학생 한 명 한 명을 돌보고 성장시키려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동가족학과에 오시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성장에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수업을 마치면서 정리하고 싶은 것은 한 4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썼는데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와 진실되게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소설을 통해서도 영화를 통해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누군가를 내가 잘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경험하는 삶의 폭을 확대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음악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창작자는 자신의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그걸 음악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라는 그 사람의 감정이 B로 변화되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 우리도 A랑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A-처럼 그 창작자의 감정과 유사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를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 능력이 우리 뭐 거울 그 세포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공감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혹은 더 깊게는 그 사람의 가사를 본다든가 혹은 그 사람이 살아온 시대나 그 사람의 인생을 본다든가 뭐 이렇게까지 보면 이제 더 깊게 공감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대도 가보고 다양한, 예를 들어서 17세기에 우리는 절대 어떻게 보면 베토벤을 만날 수 없잖아요. 17세기 베토벤은 18세기죠. 어쨌든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울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느끼는 울분이 그 사람의 울분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에 다양한 사람들의 감정과 다양한 사람들의 사상과 그런 사회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좀 폭넓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21세기에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되게 중요한 자질이 폭넓은 경험과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음악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 한 음악보다만 여러분들 아직 그 젊으시니까 너무 난 이거야 죽을 때까지 이것만 들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악회 같은 것도 가보시고. 그 다음에 개인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수업 같은 데서도 이제 신체상, 예를 들어서 신체상 수업이나 뭐 보엔의 자기분화 수업이나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여러분들 소감문 같은 거 읽으면서 되게 마음 아팠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에 대해서 겪으신 분도 있었고, 그런 걸 읽으면서 저도 그 마음이 공감이 돼서 마음이 아팠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그 나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 수업을 계기로 더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덕성여대에 왔는데 덕성여대는 아시다시피 차민희사 선생님께서 한 개인이 스스로 서가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되 내 생명을 살아라, 생각하되 내 생각으로 하여라, 알되 내가 깨달아라. 이것들이 한 개인이 자신의 정말 치열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잡아가고 그 정체성을 부여잡고 그것들을 헌신적으로 살아냈던 그런 한 개인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차민희 선생님께서 스스로 살아냈던 삶인 거죠. 여러분도 그런 자신만의 삶, 그리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내가 나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삶,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관계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소감문 내셨을 때도 제가 관계에 대한 고민도 적으시면 좋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개인의 성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관계 속에서 개인이 성장합니다. 나 혼자 그냥 성장할 거야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뭐 산속에 파묻혀서 뭐 돌을 닦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개인의 성장은 결국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무엇보다 되게 중요한 건 가족 관계일 것이고 그 외에도 중요한 사회적 지지망과의 관계가 있겠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어떤 것이 수업에서 배웠던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의식을 제공한다라면 그 문제의식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의 관계들을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계들이 여러분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 개인도 더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성장을 꿈꾸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인간 발달적으로 봤을 때 20대가 너무 중요해요. 청소년기까지는 거의 내가 환경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쯤 되면 뇌 발달만 하더라도 주체적 사고가 가능한 전두엽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참 별로야, 너 못났어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만한 능력이 다소 부족했어요. 인간 발달적으로. 하지만 이제 그 능력들이 장착되기 시작한 때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을 리셋해야 됩니다. 20대 때 정말 잘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시고 잘 다질 거 있으면 다져서 인생의 정지 작업을 해야 돼요. 땅을 탄탄하게 가져가는 작업이 20대입니다. 그래서 20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성장, 관계의 성장, 그것을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 자체가 융합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융합대학에 오셨는데 글로벌 융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융합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융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질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많은 삼라만상이 있고 그 삼라만상이 다 그냥 분절적이고 조각조각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질서 속에서 그것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들이 어떤 연결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융합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음악이랑 가족을 연결시키면서 어떤 것들은 그 연결이 부자연스러웠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또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 융합시키려는 자세.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서로에 연결시키고 통일적으로 보려고 하고 전체적인 조망을 만들려는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노력의 산물들이 때로는 이제 부자연스럽고 아직 어설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연결시키는 것들에 대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스티브 잡스가 그 폰트에 대한 디자인 수업 같은 걸 듣고 나서 그런 아티스틱한 면과 테크놀로지를 이제 결합을 시키는 것처럼 세상은 이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들에 여러분들이 노출시키시고 그 경험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융합시키고 연결시켜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통일적인 모습으로 구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정말 한 주 한 주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봤어요. 소감문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저는 정말 우리 덕성여대에 귀한 친구들이 많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났던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대면으로 봐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과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로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도 저를 보시면 인사 먼저 해주시면 제가 또 반갑게 인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코로나 계속 되는 시기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2학기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